자,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해요.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요. 자산의 분리 가능성 여부에 의해 판단하며 무형자산이 분리 가능하면 무형자산은 식별이 가능하고 통제 가능해야 되고요. 기업의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고 미래의 효익을 가져다 줘야 되고 재화의 매출이나 영역의 수익, 원가 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 형태를 발생할 것을 기대되는 것을 우리가 이 조건에 의해 무형자산의 조건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영업권이라는 것은 인수할 때 생기는 거예요. A가 B를 인수하는데 A의 자산은 1,000원이고 부채가 500원이면 순수하게 이 계산으로만 하면 자본이 500원이잖아요. 그래서 A가 B를 인수할 때 500원만 주면 되는데 B가 만약에 700원을 달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이 밑에 분계가 자산이 1,000원이 오고 부채가 500원이 오는데 700원을 달라고 하니까 700원을 주겠죠? 그러면 이쪽에 보이지 않았던 그동안의 영업실적 등 권리를 인정해서 영업권 200원 이렇게 생기는 걸 얘기합니다. 이 영업권은 결산 때마다 무형자산 상각비 그리고 영업권 무형자산은 법령에 의한 상각연도로 정액법으로 이렇게 상각을 해서 정해진 연도가 지나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게 무형자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업의 우수한 경영 또는 좋은 기업 이미지,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 독점적 지위, 양질의 고객관리, 유리한 입지 조건 등으로 인하여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경우 그 초과 수익을 자본의 가치로 환산한 것을 영업권이다.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는 외부에 구입한 영업권만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업권의 반대가 있겠죠? 영업권의 반대가. 만약에 자산이 1,000원인데 부채가 500원인데 현금을 300원만 주게 되면 차액이 이쪽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생기겠죠. 그러면 이게 대변 쪽에 200원만큼 우리가 부의 영업권이라고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감 형식으로 표시하는 부의 영업권이 생기고 세법으로 얘기하자면 합병차익이겠죠. 이렇게 부의 영업권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영업권의 반대 부의 영업권. 다시 얘기하면 영업권은 자산이 1,000원이고 부채가 500원이면 현금이 500원만 나가면 딱 맞아서 영업권이 안 생기겠죠. 근데 800원이 나갔다. 이쪽에 300원이 부족하죠. 이걸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업권은 외부에서 구입한 영업권만 인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의 종류는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됩니다. 법률의 보호하에 일정 기간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주는 우리 특허권, 실형신앙권, 의장권, 다른 말로 디자인권이라고도 해요. 실형신앙권, 디자인권, 그리고 상표권, 상호권 등을 우리는 산업재산권이라고 한다.
특허권은 이 세상에 없는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국내 특허도 내고 해외 특허도 내고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겠죠. 디자인권, 의장권이라고도 표하죠. 의장권.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 디자인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권리가 있는 거죠.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법에 의해서 실용신안을 등록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가지는 권리라고 보면 되죠. 기존에 있는 재화를 좀 더 편리하게 고안을 해서 실용신안 등록을 하고 이러는 거죠. 산업재산권의 종류는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 보기 중 산업재산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회계상의 모든 빗자가 들어간 계정 과목은 비용이에요. 그러나 딱 하나 개발비만큼은 비용으로 안 보고 산업재산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 개발비는 자산으로 본다 얘기죠. 무형자산으로. 자, 무형자산으로 보는데 조건이 충족돼야지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의 개발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고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고 미래의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개발비라고 한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자산이 아니고 비용으로 연구비로 보는 거죠. 연구비로.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비용으로 보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인데 무형자산 인식조건에 충족을 하면 개발비로 보는 거고 인식하지 못하면 경상개발비 해가지고 원가나 판매관리비로 본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개발비가 들어가면 산업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겠죠. 산업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취득하는 자체 취득 등록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보고 개발비는 개발비 고유의 금액으로 봐서 역시 결산 때 되면 무형자산 상각비, 개발비 이렇게 직접법으로 우리가 분개를 해서 법에 정한 연도가 지나면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에 이 개발비가 표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한글이라든지 등등 소프트웨어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죠. 엑셀이라든지 등등 내부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소요된 원가는 자산 인식 조건에 충족이 되면 개발비 계정 과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사업을 요즘 많이 하죠. 프랜차이즈가 우리가 역시 가입을 해서 프랜차이즈 보증금하고 매월 매출액의 몇 퍼센트 이러한 돈으로 우리가 가입을 해서 사용료를 내게 되는데 소위 말하는 뚜레쥬르, BBQ 등등 이런 사업들을 우리는 프랜차이즈라고 칭할 수 있겠죠. 자, 무형자산의 종류는 그 외에도 저작권, 독립적으로 음악이라든지 창작물을 판매하고 배타적으로 독립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저작권이라고 하죠. 강업권, 채굴권을 말하는 거죠. 강업의 채굴권. 어업권 역시 수산업을 할 수 있는 배타적 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고 임차권리금 우리가 한 곳에서 장사를 오래 하게 되면 권리금을 주장하죠. 그래서 보증금 외에 권리금을 우리가 또 무형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취득원가는 외부로부터 취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모든 자산을 살 때 들어간 재비용은 다 자산으로 본다. 기억을 해야죠. 딱 하나,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을 살 때 수수료가 나가면 영업의 비용에 수수료 비용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하죠. 이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들어간 재비용은 수수료 비용 900번대죠. 영업의 비용. 수수료 비용으로 보죠. 그거 외에는 사실은 모든 자산을 살 때 들어간 재비용은 자산 안에 포함을 해요. 역시 무형자산을 살 때 들어간 재비용도 자산 안에 포함을 하죠.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 준비 관련된 지출액,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된 지출액을 모두 포함한다. 취득원가, 무형자산을 특허권을 얻든 등등등 개발 단계에 들어가든 이러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무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지출하는 건 수익적 지출이냐 자본적 지출이냐에 따라서 자본적 지출일 경우에는 자산으로 보는 거고요. 무형자산을 취득하거나 완성한 후 지출로서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자본적 지출이라는 얘기는 자산으로 봐라 이 얘기입니다. 자산으로 봐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봐라.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봐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무형자산은 상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역연수 동안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을 하여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절차를 무형자산 상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형자산 상각. 상각 대상 금액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잔액을 말하고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하죠. V영업권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마치 외상매출금의 차감, 대손충당금, 건물의 차감,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게 V영업권 판매비와 관리비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이겁니다. 상각기간은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있어요. 그 제외하고는 20년 이내에 상각을 한다. 사용 가능한 시기부터 사용 가능할 때부터 무형자산을 상각을 합니다. 상각 방법은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하되 영업권과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정액법으로. 정액법은 정해진 연도가 상법이나 법인세법 연도에 정해진 연도가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특허권이든 개발비든 영업권이든 대개 우리는 직접법에 의해서 상각을 하죠. 무형자산 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또는 제조원가가 될 수도 있죠. 제조원가가. 그리고 대변의 특허권 이런 식으로 상각연도가 5년 또는 8년, 10년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나누기 해가지고 내용연수로 나눠서 매년 같은 금액을 정액법으로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무형자산 이렇게 직접법으로 상각을 하죠. 유형자산은 간접법을 많이 쓰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간접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유형자산은 장부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100원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5원이다 그러면 차감해서 95원 이렇게 차감하는 형식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 넣어갖고 차감하는 형식으로 적어준 것과 같이 간접법은 무형자산은 간접법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직접법 회계처리를 많이 하지.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을 설정하는 게
간접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삼각비 처리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보거나 제조와에 관련됐을 때는 원가로도 본다. 원가로도 본다. 무형자산 삼각비 처리는 무형자산의 삼각비는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 원가로 처리를 하죠. 이외의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무형자산 삼각비는 우리가 전산으로 하면 자동결산을 하죠. 그래서 무형자산 등록을 보면 직접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감된 금액이 적혀가면서 가죠. 무형자산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우리가 직접법으로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를 보고 무형자산도 갑자기 큰 손해를 입거나 이랬을 때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진화가 덜 된 부하인 경우, 시장가치에 급격한 하락이 생긴 경우, 무형자산의 회수 가능성, 장부에 미달하고 그 차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영업의 비용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다. 영업의 비용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회복하게 되면 환입 처리에서 처음에 최초 장부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영업의 수익, 손상차손 누계액에 환입이 생기겠죠. 자, 무형자산은 매각을 하게 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은 사용을 중지한 시점에 장부금액으로 표시하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되면 영업의 손실이나 이익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동이 1,000원인데 현금을 1,500원 받았다. 그러면 무형자산 처분이익 500원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반면에 특허권이 1,000원인데 현금 등을 500원만 잡았다. 그러면 반면에 무형자산 처분 손실 500원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무형자산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산업재산권이 뭐뭐가 있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이 산업재산권이다. 개발비는 비용자가 빚자가 들어갔지만 무형자산으로 본다.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지만 연구비는 판매비 관리비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 인식이 위충족되면 경산개발비로서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원가로 볼 수 있고 이 무형자산의 인식 충족을 하게 되면 빚자가 들어갔지만 개발비로 본다라는 얘기죠. 개발비로. 개발비가 들어가면 사실상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특허 출연료, 특허를 취득할 때 들어간 재비용 그거에 대해서 특허권을 잡아요. 개발비를 과거처럼 특허권으로 대체하지 않고 특허권 나름대로의 출연료 등을 우리가 특허권으로 잡는 거죠. 산업재산권 종류도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업권은 이렇게 인수할 때 차이나는 금액을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조건은 이렇게 식별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줘야 된다. 무형자산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유형자산은 간접법으로 생각을 하지만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직접법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의 마지막이 우리가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그리고 재고자산 판매 과정을 거쳐서 현금화를 하거나 사업의 목적으로 우리가 재고를 할 수 있는 게 쌓아놓을 수 있는 게 재고자산이에요.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현금화가 가능한 게 당좌자산이고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게 유동자산이고, 그리고 이제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여유자금이 있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자산.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 장기금융상품 등등등 투자부동산, 투자자산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토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유형자산. 그 외에 비품, 기계장치, 차량 운반고, 이러한 유형자산, 건물, 이런 유형자산은 우리가 정액법과 정률법, 이중체감법 또는 내용연수학계법 등으로 감가상각을 간접법을 많이 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한 무형자산, 권리성자산,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등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기타 비유동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은 기타 등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투자자산하고 개념이 좀 틀려요. 이 비유동자산은 얘는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거고, 비유동자산은 1년 초과 해서 현금화가 가능한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이것도 있지만 우리 학습에서는 1년 이내 1년 초과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년 초과돼서 현금화가 가능한데 이 투자자산은 이자라도 붙어요. 이자라도. 그러나 무형자산 중에 기타 비유동자산은 이자는 없어요. 원금을 그대로 받는다는 얘기죠. 기타 비유동자산이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말한다. 1년 초과돼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건물에 임차를 하게 되면 임차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정하고 들어가죠. 임차권리금은 무형자산 앞에 임차권리금이 있었죠. 임차권리금은 우리가 무형자산에 가깝죠. 무형자산에.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임차권리금, 임차보증금은 임차권리금하고 틀린 거죠. 기타 비유동자산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내가 월세를 내고 임차를 하죠. 그럼 임차료가 되는 거예요. 임차료. 임대료는 받는 사람에서 임대료가 되는 거고 임차료가 되는 거죠. 보증금을 많이 맡기면 임차료가 내려가겠죠. 그리고 계약기간이 지난 2년이나 3년 지나면 이 임차보증금은 내가 낸 돈을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냈다 그러면 그대로 돌려받죠. 그래서 이 임차보증금은 원금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기타 비유동자산이에요. 계약기간이 2년이면 2년 있다 돌려받기 때문에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월세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이에요. 그럼 임차보증금의 반대는 뭘까요? 임차보증금은 자산이라면 건물이 있는 사람은 건물을 임대하죠. 임대. 여러분 임대료하고 임차료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임대료는 비용이고 임차료는 비용이고 임대료는 수익이에요. 임대사업을 한다면 임대료 수익 해갖고 매출로 잡는 겁니다. 수익으로 보는 거고 임대사업은 아니지만 건물을 임대해서 영업의 수익으로도 보는 경우가 나오겠죠. 건물이 있으면 임대보증금이 들어오는 거죠.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은 차변에 임차보증금 1,000만 원,
대변에 당좌예금 1,000만 원 이렇게 자산으로 보고 그 사람이 나갈 때는 다시 그걸 그대로 돌려받게 되니까 자산의 감소가 되는 거죠. 임대보증금은 차변의 현금 또는 예금 1,000만 원 이 사람이 준 걸 받는 거니까 임대보증금 해갖고 부채가 되는 거예요. 비유동 부채가. 2, 3년 있다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료 지급일이야 이래야지 맞는 거고 임대료 입금일이야 이래야지 맞는 겁니다. 그걸 반대로들 얘기 많이 하시죠. 오늘 임대료만 지급하는 날이야 이렇게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임대료와 임차료의 개념을 좀 우리가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은 그대로 받는 돈이기 때문에 기타 비유동자산이고 전세권도 마찬가지죠. 전세는 월세가 안 나가죠. 한 2천만 원 보증금 내면은 월세가 나가지만 한 1억 원 보증금 내면은 2, 3년 있다 나올 때 1억 원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무형자산이에요. 영업보증금도 무형자산이죠. 영업보증금도. 그래서 우리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를 전세권은 기타 비유동자산이고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증금으로 거래보증금, 입찰보증금, 하자보증금 등이 역시 기타 비유동자산이죠. 자, 매출채권도 단기 외상매출금이 있고 장기 외상매출금이 있죠. 매출채권도. 매출채권이라 하면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우리가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입니다. 근데 이게 1년 이내에 그러면 그냥 매출채권이고 이게 연불일 때 1년, 2년,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채권이면 장기 매출채권이다. 역시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상거래가 아니면 미수금이라고 하죠. 미수금인 경우도 역시 장기 미수금인 경우에 다시 말하면 삼성자동차가 삼성자동차를 팔아야지 삼성자동차가 전자제품을 팔면 미수금이란 얘기예요. 삼성자동차가 자동차를 팔고 외상으로 하면 매출채권이란 얘기고요. 역시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우리가 기타 비유동자산, 원금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자도 안 먹고 이자도 안 붙고. 부도어음과 수표. 어음이 부도나면 소송을 걸어야겠죠.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고 어음대금을 청구했는데 지급 거절받으면 소송을 걸어야겠죠. 그때 우리는 부도어음과 수표 처리를 한다. 만약에 대손 여건이 충족되면 대손 중단금이나 대손 상각비로 상계 처리한다.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등등 그러면 또 요건이 충족되면 이렇게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처리가 됩니다. 부도어음과 수표는 들어간 거절 증서 작성 비용까지 소송을 걸어서 승소를 하면 다 받게 돼 있죠. 이것도 기타 비유동자산이다. 전신전화가입권도 역시 원금을 그대로 받는 거죠. 특정한 전신 또는 전화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죠. 통신사업자에게 우리가 보증금을 맡기면 전신전화 가입금이라고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죠. 이연법인세 자산은 회계와 회계법과 세법의 차이예요. 회계에서 비용을 잡아서 또는 수익을 잡아서 신고를 했는데 세법에서 그건 비용으로 인정을 못해. 이렇게 나오면 비용으로 신청을 했는데 비용으로 넌 그거 인정을 못해 하고 나오면 그 해년도에 비용 인정 못 받았기 때문에 이익이 커지겠죠. 이익이 커지면서 그 해년도는 세금이 많아지겠죠. 세금이 역시 커지겠죠. 그러나 그 당해년도에 비용으로 인정 못 받은 건 세월이 지나서 차기년도에
차기 년도에 이 비용 인정 못 받은 건 다시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차기 년도에 이 인정받은 비용만큼 전년도에 못 받은 비용을 인정받은 비용만큼 이익이 작아지겠죠. 이익이 작아지면 세금을 덜 내도 되겠죠. 이익이 작아지면. 세금을 덜 내는 효과를 오는 걸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합니다. 수익도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수익을 많이 잡으면 넌 수익으로 봐야 돼 하고 인정을 해야 돼 하고 하면 이익이 커지니까 세금을 많이 내겠죠. 그러나 그게 다음 연도에 가서 수익으로 인정이 안 되면서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오니까 그런 걸 이연법인세 자산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의 반대, 비용을 잡아서 들어갔는데 비용이 아니야가 아니라 넌 왜 비용을 덜 잡았니? 하고 비용을 이번에는 세법에서 비용으로 잡아야 돼 하고 보면 비용이 커졌기 때문에 순이익이 작아지고 세금이 작아지겠죠. 하지만 그 다음 연도에 가서 그건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다시 세금이 커질 수 있겠죠. 반대 역시 수익도 그렇게 보면 그러한 것을 이연법인세 자산의 반대로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우리가 다음 연도에 세금을 더 내는 효과가 오는 이연법인세 부채라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반대 계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칭할 수 있겠죠.